안녕하세요. 유스임팩트 대표 임재진입니다. 오늘은 원서를 준비하는 시니어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 바로 Early Decision, 흔히 ED라고 부르는 전형으로 지원하면 합격률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그리고 어떤 대학들이 특히 ED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Early 원서 과정이 여러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Early Action, 줄여서 EA라고 하는 것은 11월에 대학에 미리 지원하는 제도지만 합격을 해도 반드시 그 대학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non-binding이라고 부릅니다. Restrictive Early Action 혹은 Single Choice Early Action이라고 부르는 제도도 있는데 이것은 다른 대학에는 early를 지원을 못하고 딱 한 군데에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제한적 Early Action입니다. 여전히 바인딩은 아니고 학교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아예 다른 모든 early 지원을 막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Public School, Rolling Admission, Military Academy 같은 곳은 허용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 다음이 Early Decision입니다. Early Decision 1, ED1은 11월 초에 원서를 내고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바인딩 제도입니다. Early Action과 지원 시기는 비슷하지만 합격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ED1에서 붙으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지고 무조건 가야 하는 것이죠. Early Decision 2, ED2는 원서 마감이 Regular 과정과 비슷하게 1월 초지만 여전히 합격하면 무조건 가야 합니다. 그래서 ED1에서 불합격하거나 지원을 못한 학생들이 다시 한번 승부수를 걸 수 있는 기회로 쓰이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제 학생에게는 EA가 거의 어드밴티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ED는 대학 입장에서 yield rate, 즉 등록률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입학 사정은 단순히 좋은 학생만 뽑는 게 아닙니다. 뽑았을 때 실제로 우리 학교에 올 것 같은 학생을 뽑는 게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레귤러 과정에서 합격을 준 학생은 하버드, 스탠퍼드, 프린스턴, 예일 같은 더 상위 학교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힙스, 즉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 MIT 같은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명문대들이 ED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생들 뽑아도 결국 더 좋은 학교로 가버리니 자신들의 yield rate를 지키기 위해서 ED로 학생을 붙잡아 두는 거죠.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전체 합격생의 절반 가까이를 ED에서 선발합니다. 예를 들어 유펜, 콜네어 같은 경우 매년 합격자의 50% 정도를 ED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노스웨스턴, 워싱턴 유니버시티 인 세인트 루이스 같은 대학은 ED 합격률이 레귤러 과정의 2배, 심지어 4배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D 합격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 대학의 수준이 떨어졌다거나 나쁜 대학이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대학마다 입학 전략이 다르고 합격자를 뽑는 방식 역시 철저히 학교의 전략적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대학을 깎아내리거나 어디보다 못하다고 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모든 상위 32 대학은 다 좋은 대학이고 대부분 그 자리를 꾸준히 유지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년 200명 넘는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공부는 정말 잘하지만 활동이 아이비리그 가는 학생들에 비해 부족한 학생들이 특히 많이 가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UCLA, UC Berkeley, Rice, Vanderbilt, Notre Dame 같은 대학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이런 대학에 간다고 해서 실력이 부족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학업적으로는 아이비리그 대학 합격생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데 활동적인 부분을 조금 덜 신경 쓴 아쉬움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유스임팩트는 이런 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에 찾아와서 편입 준비를 하고 싶다는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라이스, 노트르데임, 밴더빌트 같은 대학들도 엄청나게 좋은 학교들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싶다는 마음은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대학을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편입을 준비합니다. 실제로 올해도 유스임팩트에서 편입 준비를 한 학생들 중에는 이런 대학들에서 출발해서 컬럼비아, 노스웨스턴 같은 더 높은 대학으로 편입에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부족했던 입시 활동 부분을 채우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ED 전략을 짤 때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학들이 있습니다. ED 과정으로 지원하면 합격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대학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존스 홉킨스, 노스웨스턴, 워싱턴 유니버시티 인 세인트 루이스, 에머리,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그리고 뉴욕 유니버시티 NYU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ED 합격률 상승폭이 커서 전략만 잘 세우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경우 최근 5년 레귤러 디시전 합격률이 6%에서 8% 정도 되지만 얼리 1 합격률이 20% 정도 되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또한 레귤러 합격률이 7, 8% 정도 되지만 얼리 합격률이 20% 정도 됩니다. 에모리는 레귤러 합격률이 10%에 불과하지만 얼리 합격률이 무려 33%입니다. NYU는 레귤러 합격률이 7%지만 얼리 합격률 자료를 공개하진 않지만 30%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NYU 합격률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고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 주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미리 스포일러를 드리면은 NYU는 앞으로 조금 더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YU 입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지원자 수는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합격생 수가 이상하게 9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2008년에 NYU 템든 엔지니어링 스쿨이 새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합격생 수가 오히려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랭킹을 올리기 위해 숫자 관리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은 ED로 지원했을 때 합격률이 살짝 올라가는 대학들입니다. 예를 들어 유펜, 코넬, 브라운, 다트무스, 라이스, vanderbilt 이런 대학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대학들도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지만 전반적인 데이터와 합격자 스펙을 보면은 ED에서 확실히 기회가 넓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학들이 합격률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나오는 합격생들의 스펙을 보면은 어느 정도 뽑는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보지 말고 내가 준비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얼리 과정에서 합격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대학들은 전략만 잘 세우면은 충분히 노려볼만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학은 합격 가능성이 없는 학생을 얼리에서 뽑아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에게 합격을 줄지 말지 고민할 때 얼리로 지원하면 합격을 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뿐입니다. 매년 GPA가 3.7점, SAT가 1450점 정도 되는 학생들이 EC 활동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하버드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세이만 잘 쓰면 합격할 수 있다고 믿고 지원하는 겁니다. 얼리는 이렇게 활용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학생이 현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에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평가 기준과 실제 합격생 스펙을 많이 공개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고 만약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언제든지 유스임팩트에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